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어떤 작전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가나안의 가장 취약 부분인 중부 산지를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남부 지역의 성읍을 평정하였으며, 이후 이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결성하여 대비하고 있던 북부의 5 왕국 연합군을 격퇴함으로 정복전쟁을 마치게 되었다는 걸 공부했었죠. 이제 이렇게 차지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땅이 각종 다른 형태의 지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토를 표현할 때 흔히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을 쓰죠. 국토의 남단 제주도에 있는 산으로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과, 비록 국토의 가장 북단에 있지는 않지만 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중국과 경계를 이루는 산인 백두산을 들어 우리 국토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를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입니다. 직선 길이로 따지면 240km가 조금 못 되죠. 중앙 부분의 길이라고 해야 64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는 아주 복잡한 지형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단위 면적으로 따졌을 때 지구상에서 이곳처럼 지형적인 변화가 극적으로 변하는 지역도 없을 테죠. 예를 들면 단보다는 북쪽에 있긴 하지만 요단강의 발원지인 헤르몬산의 높이는 해발 2800m에 이르지만 요단강물의 최종 도착지인 사해는 해면보다 무려 430m쯤이나 아래에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로 인해 이 좁은 땅에서 볼 수 있는 기후도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지역은 농사를 짓고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나, 어떤 지역은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 시로코로 인해 숨쉬기조차 어려워 사람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 땅을 분배할 때 어떤 지파가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건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누구나 다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때니까요. 이참에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공부하였던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지형과 지명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지형상 크게 4부분의 세로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고원지대, 요단강 계곡, 산악지대, 그리고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요단강 동편의 고원지대는 다시 바산, 길르앗,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각각 야르묵, 야복, 아르곤, 제레드, 이렇게 4강이 경계가 됩니다. 이 중 암몬, 모압, 에돔은 족장시대부터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민족들이 독자적으로 살아온 땅으로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바산과 길르앗만이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었죠. 바산은 곡창지대로 유명하고 길르앗은 요단강과 주변 땅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지입니다. 요단강 계곡지대는 이미 몇 차례 설명한 대로 동아프리카 요르단 지구대가 지나는 땅으로 북쪽으로부터 헤르몬산을 품고 있는 레바논 산맥 사이의 평야지대, 훌라오스와 갈릴리를 거쳐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과 아라바 광야, 그리고 홍해에 이르는 거대한 저지대를 이루는 지역이죠. 산악지대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 부분으로 앞에서 말한 단에서 부엘세바가 모두 이 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있어 중심 부분이란 뜻이죠. 이 지역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산악지형이 끊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평지 때문이죠. 기송강으로 인해 형성된 이 평야는 우리에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던 갈멜산이 있는 지역쯤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역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당시 강대국이라면 누구나 이집트에서 소아시아에 이르는 일명 해변길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 길을 이용하면 수월하게 요단강 저지대를 통해 왕의 대로까지 진출하여 메소포타미아까지 나갈 수 있었죠. 특히 이집트가 세력이 왕성해질 때면 해안의 블레셋 세력을 제압하고 이 길을 차지하여 요새를 확보하였었습니다. 이후 서진에 오는 신흥 세력 바벨론과 이를 막으려는 이집트가 맞붙어 큰 전쟁을 벌인 것도 바로 여기 무기또죠. 당시 전투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계시록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곳으로 이곳이 예언되었는데 아마겟돈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아래쪽의 사마리아 땅엔 디르샤, 사마리아, 세겜, 실로, 하솔 등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는 이후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왕조가 세워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의 중심이 됩니다. 이에 비해 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의 땅으로 이후 오랫동안 남왕국 유다의 영토가 되었는데 여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등이 중심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안 평야지대를 살펴볼까요? 지중해에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갈멜산 북쪽, 즉 이스라엘 평원 북쪽에 자리한 에커 평야와 갈멜산과 요빠 사이에 있는 샤론 평야, 그리고 요빠 남쪽에 있는 블레셋 평야죠. 블레셋 평야는 말 그대로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지금의 가자 지구와 상당히 겹쳐 있어 블레셋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땅이란 걸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주로 산악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해안 평야 지역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당시 강대국이라면 반드시 차지해야 할 중요한 지역이었죠. 이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주로 중부 산지에 모여 살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약소민족인 이스라엘이 해변 평야에 살았다간 강대국들의 등살에 살아남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니 적당히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수비하기도 수월한 중부 산지를 중심으로 터를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지파별로 차지한 땅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게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한 지도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 사이에 기록된 분배된 지파별 땅을 겹쳐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는 분배된 땅이 모두 평지도 아니고 모두 산지도 아닌지라 아무리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도 완전히 공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요? 그림만 봐도 너무나 알짜배기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는가 하면 너무나 불리한 곳을 받게 된 지파가 있다는 걸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배받은 땅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도시들이 거의 이 지파들이 차지한 땅에 자리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출애굽 당시 모세를 이어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즉 므낫세를 포함한 요셉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를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섰던 유일한 인물 갈렙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죠. 한편으로 이는 당시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눈치채게 합니다. 성경은 땅의 분배가 제비를 뽑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보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 두 지파는 어쩔 수 없는 경쟁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묘수를 택하셨죠. 바로 이 둘 사이에 단과 베냐민 지파를 끼워 넣어 완충지대를 삼으신 겁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판치던 시대를 지나며 결국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꿈에도 그리던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12지파에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며 정착 이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